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는지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의 해외 생활 이력을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캐나다 거쳐서 지금 현재 폴란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의 첫 번째 해외 생활이었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연수는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방학 동안 한 달 동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서 비자, 항공권, 기숙사, 수업 모든 것을 다 세팅하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해야 됐던 거는 비자 발급을 위해서 에이즈 검사를 병원 가서 했던 거, 그리고 현지에 가서 생활할 때 필요한 루블을 환전했던 거, 이렇게 두 가지는 제가 스스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뭐 살아야 되는 집을 찾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비자 발급, 그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체류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러시아에서 처음 해외 생활을 경험했던 것이 가장 난이도가 하가 아닐까 싶어요. 음, 그때 당시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 해외에 나가보고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집 밖을 나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이 뭔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런 약간 사회, 우물을 벗어나서 사회에서 생기는 일을 좀 맛보기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맥주 마시는 게 금지였는데 문 잠그고 몰래 맥주를 마시다가 교수님한테 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겨울이어서 바람이 굉장히 칼바람이 불어서 외출을 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해서 여기저기 친구들하고 돌아다녀도 보고,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려서 낯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서 기숙사로 되돌아왔던 그런 에피소드도 기억이 남는데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해외 생활의 첫 발돋움을 굉장히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생활은 2학년 2학기에 벨라루스 민스크 국립대학교로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교환학생 공고문이 떴을 때 크게 조건이 많지가 않았고 요즘처럼 뭐 면접을 봐서 교환학생을 치열하게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사실 돈만 있으면 교환학생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학교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비자, 항공권, 기숙사는 학교에서 도와줘서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해결해야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학기, 그러니까 8, 9, 10, 11, 12, 5개월 동안 벨라루스에서 생활을 하니까 저의 첫 장기 거주가 이제 벨라루스가 되었었어요. 어려웠던 점은 기숙사가 3인 1실이어서 화장실을 6명이서 같이 썼다는 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이 2개가 있어서 방 하나, 방 하나 이렇게, 그래서 현관문은 하나인데 방은 2개로 나눠져서, 그리고 냉장고도 작은 거를 6명이 같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청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요일을 정해서 한다거나 냉장고를 활용할 때 칸을 나눠서 하는 거를 이제 또 배우기도 했고, 아무래도 6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조금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조금 소외되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벨라루스 한인회에서 운동회도 하면 거기 참여해서 운동회도 하고 경품도 받아가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을 한 40분 정도 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거였는데, 그때 수업을 다른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하고도 수업을 같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폴란드래. 러시아어를 좀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한국 친구들보다는 그 벨라루스 현지 친구들을 사귀어서 러시아어를 많이 연습해서 실력을 가장 많이 늘렸던 때가 벨라루스에서 생활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 현지 벨라루스 친구들을 통해서 쉽게 러시아어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그때의 에피소드를 좀 생각해 보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는 게 금지인데 그 기숙사 사감들이 그냥 불시에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술을 마셔서 이제 너네는 처벌이다 처벌이다 이래서 이제 벌점을 받고, 그 벌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약간 연말에 하는 학술제에서 러시아어 시를 외워서 낭송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미니 재판이 열려서 저희가 이제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이 죄를 죄를 판단하는 미니 재판도 열렸었어요. 그래서 막 일본인 친구가 증인으로 참석을 해서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증인이 되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다 에피소드고 하나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추억이 생겨서 재밌네요. 그래서 벨라루스에서 생활했을 때는 발레나 오페라 이런 게 좀 저렴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그리고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라서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잘 먹었었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서 숙제도 하고 뭐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생활은 한 중하 정도? 어쨌든 생활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웠던 거는 아니거든요. 중간에 한국이 가고 싶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좀 경제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다른 교환학생 온 한국 친구들은 주변에 유럽 여행도 가고 했는데 저는 그런 여행을 좀 못 즐겨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컸거든요. 한국 마트도 없었고 한식당도 없어서 한국에서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카레가루 택배로 받아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요리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외 생활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코이카 글로벌 YP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저의 세 번째 해외 생활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가 우대가 되는 직무를 좀 찾다 보니까 경험이 없고, 그래서 어떤 경력직을 채용하는 곳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운이 좋게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YP로 선발이 돼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타슈켄트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일을 하러 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뭔지를 좀 사회의 쓴맛을 보기 시작을 했고,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마트에서 돼지고기를 사는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술을 구매하고 싶으면 술을 파는 그 술집에 따로 갔었어야 됐고, 여름에 막 40도가 넘어가는 더위라서 날씨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남고요. 길을 걷거나 택시를 타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했을 때 그 우즈베키스탄 남자들이 되게 추파를 많이 던졌어요. 그리고 집 앞에까지 쫓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약간 성희롱적인 발언들도 많이 들었었어요. 택시를 타면 너 택시비 안 내도 돼. 너의 몸을 건네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를 쫓아오면서 같이 바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버스 같은 거 이제 타면은, 너 한국 사람이냐? 나 비자 좀 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낯설고 종교적인 이유로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이 좀 제한된 분위기라서 그런 동양인 여성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성희롱도 되게 부끄러움 없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조금 좋았던 점은 이제 물가가 좀 저렴해서 택시가 그때 제가 있었을 때는 기본 요금이 500원이어서 어디 갈 때 무조건 택시를 탔었고, 그리고 한국 마트하고 한국 식당이 있어서 조금 한식의 그 그리움을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지낼 때는 제가 친구가 전혀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우연히 옷가게에 옷을 사러 갔다가 그 옷가게 점원이 저보고 중국인인지 물어봐서 아니, 아니, 나 한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봐서 말이 트여서 그 친구하고 이제 번호를 교환해서 한국어 공부도 같이 하고 그 친구랑 조금 친하게 지냈는데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현지인 중에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것과 일반 친구하고 교류를 하는 거는 큰 차이가 있고 그 회사 사람들한테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는 것이 좀 많이 심심하기도 했었고, 좀 외로움이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에 대한 지원금이 제공이 됐어서 좀 저렴한 가격에 러시아어 과외를 받아서 공부를 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쓰는 환경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러시아어를 활용하는 직원들 통해서 러시아어 실력을 좀 많이 늘게 된 계기였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면 행정 처리가 느리고 한국과 다르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낯설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게 안 되지? 약간 괴리감도 들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내가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과 일처리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적용이 안 되니까 회의감도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때 해외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배우는 것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잠깐 왔다가 제가 캐나다 밴쿠버로 코업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업은 워홀이랑 조금 다른데요. 코업 비자로 받아서 가는 거고 특정 기간 동안은 어학원을 다녀야 돼요.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어학원을 다녔으면 6개월 동안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때 코업을 통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갔었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6개월 정도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6개월 정도는 제가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의 난이도는 상. 이제 집도 스스로 구해야 되지, 일자리도 스스로 구해야 되지, 친구도 직접 사귀어야 되지, 이제 모든 거를 다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쉐어하우스를 살다 보니까 주방이랑 욕실을 같이 쓰는 게 조금 불편했고 그 냉장고도 이제 세 칸으로 나눠서 세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남자친구를 그 집에 데리고 와서 그런 갈등을 또 겪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캐나다는 워홀을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귀게 되는 친구들이 금방금방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장기적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는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친해질만 하면 떠나야 되는 때가 돌아왔었고, 저 역시 1년 동안만 거주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좀 친구 사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외국인이기도 하고, 비자 자체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 비자라서 일자리를 찾을 때도 좀 제약이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물가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그 방을 구할 때도 거의 700달러 정도 내고 방 한 칸을 빌려서 다른 사람하고 쉐어를 하는 게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었고, 좋았던 점은 한국 마트, 한국 식당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서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친구를 사귀기가 너무 쉬운 환경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어서 저처럼 코업을 오시거나 아니면 워홀을 온 한국 분들하고 쉽게 친해져서 같이 음식도 해먹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애환을 나누면서 되게 잘 지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좀 캐나다는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잘 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길을 걷다 보면 노숙자 분들이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도 너무너무 흔했고, 노숙자가 이제 카페에 문 열어주고 돈 달라고 구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노숙자들이 이제 텐트를 쳐놓고 길거리에서 그들만의 이제 마을을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텐트촌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좀 위험한 공간도 있었고, 그리고 비가 정말 정말 많이 왔어요. 365일 중에서 300일 정도가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쿠버라고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미국이랑 가까워서 미국 여행하기가 좋았던 거, 그리고 밴프라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거기 여행도 하기 좋았던 거.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캐나다에서 생활했던 게 좋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지 메이킹이 잘 돼서 그 캐나다의 나쁜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거? 캐나다의 행정 처리도 굉장히 느리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캐나다에서 했었어야 되는 그 텍스 리펀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거의 9개월이 걸렸었거든요. 중간에 전달돼야 되는 그 편지가 분실이 돼서 재발송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9개월 만에 돈을 돌려받았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생활을 했을 때는 비자를 이미 받고 간 거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비자의 종류가 캐나다는 이제 뭐 학생 비자, 코업, 워홀, 뭐 영주권, 시민권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 어떤 비자로 체류를 하고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끼리 그거를 따져가지고 막 급을 나누고 무리를 지어서 차별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이상했죠. 그리고 듣고 보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 쉐어하우스의 보증금을 한국인이 뭐 돌려주지 않고 뭐 사기를 치고 한인 사장이 운영하는 그런 한국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악덕 업체한테 당해가지고 급여를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아무튼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돌이켜보면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미친 듯이 좋았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팁 문화가 있어서 안 그래도 물가가 비싼데 팁까지 내면 외식비가 얼마나 부담이 됐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폴란드. 폴란드는 개인적으로 3년 정도 살고 있다 보니 좀 장단점을 이제는 망각을 해서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마음을 너무 이제 많이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로 치면 상상 상이거든요. 근데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는 그동안 살았던 나라 중에서 제일 만족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러 왔고 이제 회사를 통해서 집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체류 비자 뭐 거주증 이런 거에 있어서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캐나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지만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가 여기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훨씬 빈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도 못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동안 살았던 나라들 중에 제일 많아졌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경험치가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여기서는 제가 어쨌든 기한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동안 뭐 어학연수, 교환학생, 코업비자, 인턴 다 그 생활하는 거에 종류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그 폴란드 생활의 종류를 제가 직접 정해야 한다는 점이 여태까지 해외 생활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한국에 돌아가는 게 여기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에 돌아가는 결정을 하는 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렇게 저의 해외 생활의 이력을 좀 살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생활할 때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좀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딱 거기서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아야지, 문제 없이 살아야지,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뜻이에요.